예,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잘 되는 곳에서 회의에 참가해 주시고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반 참가자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발표 또 질문하실 때만 비디오, 오디오를 켜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개인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채팅창에 설문조사를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예,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 링크 주소가 올라와 있죠. 예. 1, 2분이면 끝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예, 교수 발표 2개, 학생 발표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 1시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계시면 예, 제가 발표 다 마치고 행사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은 실시간 로그인 기록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특강입니다. 제가 영화로 보는 오펜하이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한 전기 영화죠. 먼저 전기 영화 속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화로 보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죠? 예, 들립니다. 예. 이 전기 영화는 한 인물이 살아간 시대와 공간, 역사 속 주요 사건을 이야기로 만든 영화 장르를 말합니다. 이 장르는 관객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전해주려고 하죠. 역사적 인물의 고유성과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실제 인물의 삶과 다르게 굴절돼서 영웅적 모습만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전기 영화의 특성과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기 영화라고 한 내러티브는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가 되죠. 이를 통해서 인물의 삶과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전기 영화는 관객들에게 과거 인물의 삶을 통해서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죠. 이 전기 영화는 인물의 일생에 대한 중심 논리를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 전기 영화는 그 인물의 탄생과 죽음, 외적인 모습, 가족과 연인, 성장 환경과 중심 사건, 또 업적과 평가를 주로 다룹니다. 이를 통해서 인물의 초상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죠. 이 전기 영화는 실제 인물을 영웅으로 형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객들의 기대 심리와 영화 제작의 환경적인 요소에 기인하죠. 전기 영화에서 인물의 삶은 중심 사건 이후에 변곡점을 맞이하고 이를 통해서 극적인 교훈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영웅화의 과정에서 실제 인물의 삶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해석이 지어질 수도 있죠. 이 전기 영화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적인 재현의 한계입니다. 전기 영화의 영화적인 재현이 실제 인물의 삶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기승전결로 그런 완전 무결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거든요. 다음은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전기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물과 역사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다음은 상업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영화 산업의 자본과 돈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압박,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는 전기 영화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인 관계에 따라서 영화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영화에 요구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물의 인생과 시대의 묘사입니다. 이 전기 영화의 제작에는 인물의 인생과 시대를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더 많은 고려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철학적인 고민인데요. 전기 영화의 인물에 대한 영화적인 재현에는 인간 존재에 관한 윤리적 철학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성찰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 전기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성찰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관객의 해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관객의 해석과 상상력을 감독이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와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기 영화에서 어떻게 영웅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전기 영화는 실제 인물의 삶을 영웅적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웅화의 과정에서 실제 인물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해석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객들의 기대 심리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거죠. 자, 영화가 시간에 쫓기고 그거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 이야기는 제작사와 상업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산업은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생산 어떻게 만들어야 적게 돈이 들고 또 인기를 끌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지배 영화라고 하죠. 주요한 장르 그런 지배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영화를 만들 때는 허고의 서사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보다 더 많은 창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감독은 관객이 해석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와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물과 역사에 대한 중층적인 그런 영화적인 성찰을 통해 전기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전기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펜하이머라는 전기 영화를 통해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스릴러물이기도 하고 전기,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정치, 시대를 다룬 그런 여러 가지 장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바로 배트맨이라든지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같은 아주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이죠. 원작은 카이버드, 마틴 제이 쇼윈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제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을 아일랜드의 배우 킬리안 머피가 맡았죠. 그 밖에 에밀리 블런트라든지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가 등장했습니다. 신카피 아틀란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했고 2023년 작년 7월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상영 시간은 180분. 자, 그러니까 거의 뭐 3시간 정도 되죠.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제작비는 1억 8천만 달러고요. 박스오피스 흥행 얼마나 이 돈을 벌었느냐는 것은 9억 5,300만 달러. 그게 흥행에 성공을 했죠.
이 과학적인 이론과 그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과학 영화라고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 연구를 우리가 왜 보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과학자의 이론과 그것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과학의 대중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오펜하이머, 줄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인물에서 누구나 우리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끄집어내서 관객을 같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등장하죠. 바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유럽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미국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2차 대전을 맞아서 핵폭탄을 만들고자 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실험 개발 책임자로 영입돼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사실, 그리고 이후에 반공 메카시즘의 시기에 공산주의와의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미국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갖은 고초를 다 겪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부의 과학 정책 분야에서 배제됐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실제 인물을 다룬 이 맨하탄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구소련이죠. 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여러 또 동구권 국가로 나뉘어졌지만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에 의한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지구 최후의 날, 멸망 이후에 또 살아남은 소수 인류가 있죠.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예. 아포칼립스는 최후 인류의 마지막 날, 묵시록을 말하는 거고요. 포스트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는 SF, 즉 공상과학의 하위 장르입니다. 세계 종말을 주제로 하는데요. 인류 문명이 붕괴되고 난 뒤를 다루는데 그런 픽션을,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부르죠. 때로는 외계인의 침공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 나오는 소재들은 좀비, 또 핵무기겠죠. 방사능이라든지 또 외계인,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 또 전자기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인들은 과학 분야를 잘 모르죠. 자, 누가 더 뛰어난가? 뛰어난 과학자인가? 그 출중한 인물을 가르는데 가장 큰 기준이 노벨상을 탔느냐 안 탔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닐스 보어, 어니스트 로렌스, 하이젠베르크, 엘브레즈, 한스 베테, 레오 실라르드, 에드워드 텔러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노벨상 후보에 오르고도 상을 타지 못했죠. 자, 이 과학자들 중에 핵과 관련된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르드, 에드워드 텔러 등이 나오는데 특히 에드워드 텔러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자, 이런 과학자들에 비하면 오펜하이머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 감독이 오펜하이머를 골랐을까?
이 영화의 매력은 오펜하이머의 인간적인 모순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그런 스토리텔링 수법에서 나오죠. 예. 뭐 제일 유명한 일이 오펜하이머가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소에서 유학하던 시절인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블랙캣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펜하이머보다 훨씬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 유학을 딱 적응하지 못하고 또 향수병에 시달리던 시기에 블랙캣에 대한 그런 시기 질투 때문이겠죠. 책상 위에 사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주사합니다. 예, 독살하려고 했는데 독살을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그게 적발되면서 예, 사과를 치우게 되겠죠. 오펜하이머는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과 좀 다릅니다. 바로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에 가서 독일 괴팅겐 대학교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오펜하이머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아주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교양이 넘쳐났던 독일계 유대인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왔는데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출신 성분이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인지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불편해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모순되는 성격을 한 몸에 가진 불완전한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펜하이머가 역사상 가장 애매모호한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조지 캐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주 어리고 때로는 늙었으며 과학자이자 신이며 때로는 거만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용감하지만 어떨 때는 심각하게 나약하고 놀랍도록 상반된 모습으로 가득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속에는 음악가 오펜하이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자였죠. 그래서 실험 물리학적인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통찰력, 직관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대수, 엘즈브라라고 하죠. 대수학, 그리고 악보라든지 음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닐스 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수는 악보 같은 거야. 중요한 건 악보를 읽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지. 로베르트 오펜하이머, 자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나? 자, 이 핵물리학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음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자라고 했죠. 예, 실험 물리학 역량이 부족한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수학 능력이 오펜하이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통찰력 그리고 직관 능력을 바탕으로 물리학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수는 악보 같은 거다. 이 말은 대수학을 포함한 수학의 분야와 음악의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가 꽤 많다고 하죠. 예. 수학적인 방법론과 개념들이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학 분야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많이 보여주죠. 그런 장면에서 보이는 추상적인 이미지가 오펜하이머의 직관과 통찰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닐스 보어의 말에서
대수를 잘하는 능력은 악보를 읽는 능력과 견줄 수 있다. 자, 이 말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의 음악 인지학자 로렌스 스튜어트는 사람들에게 악보 읽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악보를 잘 배운 사람들은 악보를 읽을 때 이 뇌의 두정엽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하거든요. 두정엽이라는 부위는 원래 공간을 표상하는 능력을 담당하는데 악보를 읽는 능력을 또 키우는데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덜 중요한가? 그건 아닙니다. 물리학적인 사유를 할 때 대수학을 통하는 게 또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닐스 보의 말 보시면 중요한 건 악보를 읽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 자, 이것은 물리학자인 보어가 젊은 오펜하이머에게 물리학적인 사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에 대한 말을 하다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음악 분야에서 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물리학적인 접근, 계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게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죠. 로버트, 자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나? 이 수학이나 실험 물리학의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을 웃도는 그 위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펜하이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주 분절화된 나뉘어진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연결하고 통합했던 것은 그런 능력 때문이겠죠. 예.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시는데 이건 오펜하이머 영화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과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구상을 할 때 상상의 이미지를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영화 속에는 오펜하이머의 사유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유로운 토론, 또 설득, 양보하고 또 유보하기도 하고 차이가 틀린 게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때로는 거래하고 연결짓고 융합하고 통습하는 그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과학적, 사회적, 집단 지성을 유도하고 만들어낸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죠.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이라고 하는 장성 군인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실험 책임자로 영입을 했죠.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의 연구 절차와 실험 환경을 설계하는 능력,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과학자들을 매개하는 탁월한 그런 소통,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카리스마에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음악가의 면모가 있었던가 하면 정치가, 학자, 철학자로서 모습도 보이죠.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돼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죠. 오펜하이머 머릿속에 똑똑한 그런 두뇌, 그걸 이용해서 또 한편으로는 출세하고 또 명예를 얻고 싶고 그런 공명심을 채우고 싶은 정치가로서의 모습도 영화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한편 윤리적인 양심, 내가 만든 폭탄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또 한편 순수 과학 이론에 몰두하고 싶은 그런 학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정치가와 철학자가 오펜하이머의 내면에 같이 있었던 거죠.
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정치가로서 전면적으로 나섰던 거고, 폭탄이 투하되면서 정치가와 학자 사이에 같이 있던 공존이 깨지면서 오펜하이머는 오락가락 방황하죠. 그렇게 철학자로서 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예, 핵실험이죠.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을 때, 예, 오펜하이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자, 이 표현은 힌두교 스타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또 한편 영화 오펜하이머에는 이제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오펜하이머가 이 폭발음을 듣고, 예, 이 청중의 앞에 섰는데 폭발음을 듣고 막 두근대는 쿵쾅대는 심장처럼 심장의 박동 소리가 마치 발 구르는 소리처럼 들리고, 또 행진하는 이 소리 속에 핵폭발로 피부가 벗겨진 그런 피해자, 수조각이 된 시신의 환영이 보이죠. 예. 오펜하이머가 뚱이가 된 시신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펜하이머는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같은 물리학자들이 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예.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상기된, 예, 그렇게 맞이하는데, 오펜하이머가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핵폭탄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딴 거 신경이나 쓸 것 같소. 투하 명령을 내린 건 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자, 오펜하이머가 자리에서 나가니까 비서에게 얘기를 하죠. 저 징징대는 놈, 크라잉 베이비, 다시 보이지 않게 해. 트루먼은 반공주의자입니다. 오펜하이머를 징징대는 놈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오펜하이머가 그 이후에 자신의 책임을 뚜렷하게 의식하면서 여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희생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덩이가 된 시신을 오펜하이머가 밟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긴 한데, 일본인 원폭 희생자들이 스크린에 전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또 삶과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은 스크린에 나오진 않죠. 자, 메카시즘이라는 이 반공주의죠. 이 반공주의의 광풍이 미국 전역을 몰아칩니다. 그때 오펜하이머는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러다가 1963년 즈음에 엔리코 페리미상을 수상하면서 학자로서 명예를 좀 회복을 하게 되죠. 예.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계산식을 가지고 박사님께 갔을 때 우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죠. 예. 이렇게 원자력은 무기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폭탄, 수소폭탄 같은 거죠. 또 한편 평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원자력이 과연 무기로 활용이 되는가, 평화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법인데, 불행히도 인류의 문명은 인류의 호기심과 이기심,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오펜하이머 스타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핵폭탄을 만든다든지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또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온난화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죠. 이제 미소냉전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핵무기의 위협은 AI의 위협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한 오펜하이머의 그런 갈등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에 구글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일상을 후회한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미래가 두렵다라고 했죠. AI는 인간 대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줍니다.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AI가 핵무기와 연관되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 분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이버 무기라는 게 있죠. 사이버 무기는 경계가 애매하고 통제하거나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재래식 무기는요, 적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행동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주어진 명령과 목적만 있을 뿐이지 전쟁을 왜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의심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군사력 경쟁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쟁을 막을 방법도 없고, 애초에 세력의 균형이라든지 군사력의 억지라든지 이런 개념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외교관 키신저는 AI와 관련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누구도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군비 경쟁을 멈출 수도 없을 뿐더러 인류의 파괴를 막을 최소한의 합의조차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을 맡은 AI가 핵발사 버튼을 누른다는 이런 악몽 같은 가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이런 실존적인 위협에 맞서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또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 필요하고 또 적소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AI의 모든 걸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자율사상 무기라고 하는 거, 이 특별한 행동에 인간의 승인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간이 승인하고 다 맡겨놓는 그런 시스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국제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연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겠는가? 그게 문제죠. 과거에 핵무기야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된 걸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IAEA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IAEA가 핵무기 개발 감시 규제했던 것처럼 AI에 기반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여러 국가가 함께 공유하고 핵 확산 방지처럼 AI를 군사용으로 쓰는, 확산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설사 분쟁이 생기더라도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그런 분쟁에 그치도록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핵무기를 가진 핵 보유국은 특히 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통제 체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상대방이 가진 핵무기가 발사된다든지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최종 승인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예. 뭐 가정이지만 윤리의식이 없는 북한 김정은 같은 그런 정권이 이런 아주 혁신적이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런 AI 같은 신기술로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그건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시스템을 믿습니다. AI를 믿지 못하는 것은 AI가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이 군사력 경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철학을 만들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인류의 숙명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와 협력해서 세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못 들으셨나요? 예? 마이크 켜고 대답 좀 해보세요. 뭐 저기 채팅창에만 올라오고 있는군요. 잘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어지는 잠깐만요. 자, 아까 이 공유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일단 그러면 일본의 원폭 문학에 대해서 잠깐 이정희 교수님 발표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김민석 학생. 네,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발표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김민석 학생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자, 화면 아래쪽에 발표 시작에서 공유. 이제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클리어 나우 발표를 맡게 된 간호학과 2학년 김민석입니다. 자, 목소리 크게 잘 들리나요? 좀 작은 것 같은데.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클리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단어를 설명한 후에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성 요소, 전망, 저희조의 느낀 점과 바라보는 해석까지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뉴클리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자력의 핵,
무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볼 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는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올라가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효율성을 내며 기후변화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화석 연료보다 높은 에너지를 내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땅에 묻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땅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전 사고와 폐기물 처리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라고 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도 원자폭탄처럼 폭발한다? 아닙니다. 원자폭탄은 순도 100%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반면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농축 농도는 원자폭탄에 비해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할까? 설계 방법 또한 단층이 없는 단단한 안반 위에 건설되어 원전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지진의 위험성에 대비해 효율적인 설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기획 의도는 기후변화, 원자력 발전,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생각을 담아낸 것입니다. 사실적인 정보 전달과 다양한 관점 제시, 객관성 유지, 시청자의 몰입 유도를 하는 포맷을 선택했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으로 시사하며 현장 촬영을 통해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픽 활용을 통해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말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과 이후 전망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을 영화의 장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로 물리학자나 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이 주제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였고, 역사적 사료, 그 당시 원자력에 대한 국회 연설이나 원자력으로 인한 사람들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나 핵분열, 원자로 설계 등 어려운 과학적 이론들을 말로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래픽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배우가 재현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도 보여주었습니다. 뉴클리어 나우와 원작,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과 다큐멘터리는 근거 없이 부추겨진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지 못하면 지구는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지나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조합인 누어블이 바로 탄소 배출을 신속하게 줄여서 기후변화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무한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며 에너지 부족 문제가 사라집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해석과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폐기물은 기후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사실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세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든 편리한 것들을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가 아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자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영화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자력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유산을 남겨야 하고 기후변화에 겁먹지 않고 살아가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영화의 마지막 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가 바라보는 해석 또한 이러한데요. 사실 고정관념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자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게 해주었고 이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바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이 다큐멘터리 뉴클리어 나우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은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조사해서 심도 깊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정희 교수님의 일본의 원폭문학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사정상 이정희 교수님께서 이 동영상 발표로 이렇게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지금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한 소개부터 제가 드리고 나서 공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전투화면도 지금 공유가 안 되네요. 자,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일본의 원폭 문학입니다. 구리하라 사다코의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를 중심으로. 자, 이 발표 순서는요, 원폭 문학이란, 그 다음 시인 구리하라 사다코에 대해서, 구리하라 사다코가 원폭 문학, 구리하라 사다코의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의, 그리고 일본 원폭 문학의 인식의 전환, 피해자 인식에서 가해자 인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폭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원폭 체험을 그린 문학 작품이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보석 구름을 찍은 사진입니다.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죠. 이렇게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죠. 이렇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을 소재로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또는 타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을 원폭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원폭 투하를 목격한 데 그치지 않고 내부에 잠재되어서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사실을 제재로 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7년 하라 다미키의 여름꽃이 발표되는데요. 원폭이 투하된 당시 히로시마에 있었던 작가 하라 다미키는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의 일본 원폭 문학이라고 불립니다. 이 하라 다미키 작가는 원폭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도
원자폭탄이 투하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이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말죠. 일본에서 원폭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은 1970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름꽃이 1974년에, 또 이부세 마스지의 작품 금은비가 1976년에 고등교육 국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이 두 작품이 원폭 체험을 그린 원폭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어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원폭 문학의 확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공적인 미디어, 또 공교육 제도에 원폭 문학을 싣는다는 것은 원폭 트라우마의 그 기억에서 이야기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는 것, 또 같은 종류의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걸 시사하죠. 일본은 국가가 국민들의 공통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공적으로 승인하기까지 한 30여 년 정도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원폭 문학에서 일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만을 강조하는 작품과는 달리 구리하라 사다코는 원폭의 피해가 다름 아닌 태평양 전쟁의 주범인 일본의 가해의 결과다라는 걸 최초로 가감없이 밝힌 시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구리하라 사다코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죠. 저와 이후의 생활을 문학을 통해 호소를 했고, 그리고 원전 건설 반대, 원수폭 실험 금지 운동에 참가하는 등 반전, 반핵,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전 건설 반대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원전 건설이 굉장히 나중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할 피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원폭은 아니지만 원자력,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죠.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핵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전 건설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저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쿠리하라 사다코는 그 당시에 원전 건설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원수폭, 원자폭탄, 수소폭탄 실험을 금지 운동에 참가해서 결국은 원수폭 운동이 잠정적으로 핵실험에 대해서는 많이 중단이 많이 됐죠. 예. 그렇지만 지금도 열심히 핵실험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쿠리하라 사다코와 원폭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리하라 사다코가 1960년 베트남 전쟁 반대 평화운동에 참가하면서 전쟁의 실태를 알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에,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잘, 들리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네네네. 여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죠? 자, 1960년에 베트남 전쟁 반대 평화운동에 참가하면서 전쟁의 실태를 알게 됩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서 미국을 추종하여 전쟁에 가담하게 되어서 결국 가해자 입장에 놓이죠. 물론 이 부분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는 가해자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쿠리하라 사다코와 원폭 문학에 대한 논문에서는 사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쿠리하라 사다코가 왜 인식의 전환이죠. 피해자에서 가해자. 이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나? 이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쿠레하라 사다코의 심경은 어떠냐면, 베트남 전쟁은 실은 바다 건너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트남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오키나와의 B-29 기지 사세보는 나가사키에 있는 항구죠. 나가사키 사세보의 원자력 잠수함 문제, 그리고 하치오지는 도쿄입니다. 도쿄 하치오지의 미군의 야전병원 문제, 그리고 얼마 전 큐슈 대학에 미군기가 추락했지요. 예. 자, 이거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슈 대학의 미군기가 추락한 사건은 1968년 6월 밤에 일어납니다. 일요일이었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게 뭐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가까운 에다지마의 탄약고 문제, 그리고 베트남 내 대량의 네이팜탄을 수송하기도 하고, 네이팜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소위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화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거의 열의 온도가 3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위탄 떨어뜨리면 뭐 거의 전수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으로 대량으로 수송에다가 네이팜을 독약으로 또 대량으로 살포해서 정부를 전소시켜 야생동물을 모두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쿠레하라 사다코가 알게 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자, 쿠레하라 사다코가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 하면서 평화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이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죠. 예. 베트남은 지도상으로는 일본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미군 기지로부터 운반된 네이팜탄 고엽제를 미군은 상공에서 투하시켰어요. 사실 고엽제에 대한 얘기는 원래는 밀림을 없애기 위한 제초제 정도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이 베트남에서는 1994년에 200만 명이 고엽제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을 호소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엽제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두통, 피부병, 심장질환, 그리고 불안, 정신적인 착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통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고엽제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엽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그리고 특히 이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은 2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2세까지 영향을 미친 거는 원자폭탄에 대한 피해, 방사능 피해도 2세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 다시 되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쿠레하라 사다코는 피폭자의 시점에서 베트남 전쟁을 민감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쿠레하라 사다코에 있어서 베트남은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자, 미국 국제 YMCA 회의에서 들은 한국인과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쿠레하라 사다코가 인용을 합니다. 이게 1970년에 일어난 회의인데, 이 회의에 참가한 요시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인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다시 한번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경제 침략 다음은 공사 침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를 쿠레하라 사다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는 거를 또 연구를 했겠죠. 예. 자, 일본인에게는 원폭이 피해의 상징이지만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사다코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은 원폭 피해로 인해 피해자 입장만
강조를 했죠. 예. 이때부터 일본의 피폭이 일본의 가해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쿠리하라 사다코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온 거예요. 원폭 피해자의 시점이 아니라 전쟁 가해자의 입장에서 쿠리하라 사다코는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요쪽 요 두 개의 책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1976년에 나온 단행본이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히로시마 또 이웃돕기가 원제인데 이 작품 하나의 작품 이름을 단행본의 이름으로 해서 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번역본으로 나와요. 예, 이거는 2016년에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영하 교수님이 2016년에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를 이 시절로 번역을 합니다. 이영하 교수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래서 더더욱 아마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를 연구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영하 교수는 이 작품을 번역을 하면서 쿠리하라 사다코 원폭 문학의 현대적 의의라고 해서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뿐만이 아니라 쿠리하라 사다코의 다른 그 원폭 관련 시 작품들을 아울러서 고찰한 논문이 있고요. 저는 그 논문을 물론 읽고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라고 하는 작품만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단편 하나의 작품은 1972년에 발표를 했고 당시 일본의 원폭 문학은 대부분 피해의 측면만 강조를 했고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리하라 사다코는 원폭이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한 원인은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당시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시를 요게 전문이에요. 요걸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낭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히로시마라며 상냥하게 대답해 줄까? 히로시마라고 하면 진주만, 히로시마라고 하면 난징 학살, 히로시마라고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구덩이 속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인 마닐라의 화형, 히로시마라고 하면 피와 불꽃의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히로시마라고 하면 히로시마라며 상냥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 아시아 각국에서 죽은 이들과 무고한 백성이 일제히 능욕당한 이에 분노를 토해낸다. 히로시마라고 하면 히로시마라는 상냥한 대답이 돌아오게 하려면 버렸다던 무기를 정말로 버려야 한다. 이국의 기지를 철거해야 한다. 그날까지 히로시마는 잔혹과 불신의 쓰디쓴 도시다. 우리들은 잠시 않은 방사능에 타들어가는 파리아다. 히로시마라고 하면 히로시마라는 상냥한 대답이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의 원문제를 보면 히로시마가 가타카나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가타카나인데. 자,
일본에서는 일본어가 한자로 표기되고 히로시마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죠. 이 히라가나 표기와 가타카나 표기가 달라요. 네, 쿠리하라 사다코는 히로시마를 굳이 가타카나로 표기했어요. 여기 보면 그 의미가 있죠. 한자 히로시마로 표기할 경우는 순수하게 지명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히라가나로 할 경우에는 뭔가 관광지로서 의미가 좀 강한 거, 조사한 결과, 그리고 가타카나로 표기했을 경우는 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피폭진 히로시마가 전후 재건해서 평화의 도시의 상징이 히로시마예요. 가타카나로 쓴. 예. 자, 그 밑에 최초로 히로시마를 그 가타카나로 표기한 거는 존 허시가 히로시마라고 하는 거의 르포라이터 정도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쓴 히로시마가 뉴욕에서 발표를 했고, 그 작품을 1949년 4월에 일본에서 번역 소개할 때 여기 히로시마 가타카나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지도상의 히로시마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히로시마, 예, 아까 낭송할 때 들으셨죠? 예, 히로시마 하면 진주만, 아니면 난징 흑살, 그리고 마닐라의 화형,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예. 쿠리하라 사다코는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를 피폭지로만 보고 있을 때 히로시마가 피폭지가 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쿠리하라 사다코의 시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폭의 가해자는 일본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네, 예. 자, 히로시마를 그럼 평화의 도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국의 군사시설, 여기 이국은 특히 미국의 시설을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시인 쿠리하라 사다코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주변 국가들에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일단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네. 쿠리하라 사다코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가해성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면 외칠수록 일본 역시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치부를 다각적으로 파헤치면서 일본의 가해의 실태를 확인합니다. 쿠리하라 사다코의 이러한 일본은 원폭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고 하는 복합적인 시각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결론은 원폭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원폭에 의해 피폭당한 사람은 역시 일본인 피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피폭자들도 여전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이상 피폭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원폭 문학을 연구할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고요. 예. 이거는 원자력과 문학, 오늘 큰 포럼 주제에 관련해서 문학적 상상과 과학적 진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예. 자, 요새는 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상상하라라고 하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거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타인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현실 세계에서도 이러한 공감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학 작품 중에서 저는 소설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소설이야말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의 처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 공감 능력, 관찰력은 현실의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과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적 상상을 통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 사실, 진실을 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시어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데 그런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참여는 로그인 기록으로 제가 다 파악하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점?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예상보다 약간 오늘 일찍 마치게 되는데 대신 발표 내용은 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세미나 주제는 원자력, 무기에서 평화의 도구로였는데요. 원자력을 무기로 삼은 원폭을 소재로 한 일본의 원폭 문화, 원자력을 평화의 도구로 삼은 원자력 영화에 대한 특강과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토론한 것처럼 원자력은 평화의 도구로,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미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원자력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면서도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원이기 때문이죠.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도 원자력은 사망률이 가장 낮은 안전한 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원자력, 무기에서 평화의 도구로 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원자력, 무기에서 평화의 도구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래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라는 저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약속드리고 오늘 행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